안녕하십니까 신흥동문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교육 분야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이태영입니다. 저는 신흥고등학교 74회 졸업생이고요. 현재 전북대 국문과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로 제가 국어문학과에 입학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열리는 저희 교육 분야 심포지엄에 그간 교육계에 몸담아 오신 존경하는 은사님, 그리고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들을 모시고 이처럼 성대한 세미나를 열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흥고등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분들이 1897년 7월에 전주에서 5분에게 세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창국이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승 시인의 아버님이신데요. 이 김창국 소년을 1900년 9월 9일에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신흥학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 현재까지 우리 신흥학교는 중학교가 17학급에 503명, 고등학교가 30학급에 865명입니다. 120년 전에 한 명으로 시작한 우리 신흥학교가 매년 1,40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신흥학교의 이 터전은 1700년 전라감사 관찰사이셨던 김시걸 관찰사가 이곳에 전라가명의 학교인 희연당을 창건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신흥학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3.1운동이라든가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런 그 사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우리 신흥학교의 기독정신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그런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는 헌학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탐구, 그리고 사랑의 실천, 정의 실현이라는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 분야 심포지엄의 주제는 신앙교육에서 민족, 통일, 평화, 통섭 교육까지입니다. 이런 훌륭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신흥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6분의 발표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흥학교에 재직하고 계셨고 전 연변대학 복지병원 이사장님을 역임하신 정옥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신흥고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셨고 전북 시니어 선교 회장님을 맡고 계신 전봉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계셨고 전북대학교에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현재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강봉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석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곽병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신흥학교에 지금 현재 교사로 계시고 신흥학교 120년사 편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양건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신흥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병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교육 분야 심포지엄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전라도 영학 시연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양건섭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건섭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신흥학교 120년사 지필 일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 부분, 신흥학교 초기 부분하고 몇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초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시연당이라는 옛날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연당이 무슨 학교인가를 제가 여기저기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연당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시연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연당도 엄청난 학교였는데 또 시연당을 공부하다 봤더니 그 시연당 이전에 이 바로 신흥학교 자리에 전주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주 향교를 찾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팩트를 모아서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흥학교 자리에는 지금 120년 이전보다 490년 그 이전인 610년 전에 그때부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전주 향교와 시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역사는 1900년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개교 120년이 되겠지만 전주 향교 그리고 희연당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6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흥학교는 건학이라는 것은 학교를 처음 세운 그 시기를 말합니다. 건학이 610년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 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향교에 대한 기록은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동에 있는 향교가 있는 동네는 다 교동 혹은 향교동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향교가 있는 교동 이전에 또 우리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기 전에 현재 경기전 바로 북쪽에 공민왕 때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향교생들이 공부하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경기전을 세우는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가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사진이나 그 이름이 그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님 옆에서 떠든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신흥학교 쪽으로 옮깁니다. 그때가 태종 10년 1410년입니다. 모든 기록은 화산, 전주 부성 서쪽 화산 황하대 아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서는 이 황하대 남쪽이다, 서쪽이다, 동쪽이다 그럽니다. 황하대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뒤쪽에 산 태극산 화산을 말합니다. 화산 정상을 황하대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황학대로 이렇게 좀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 향교에 대한 이치가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주 향교가 왜 우리 학교에 있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증거는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완산지 학교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교가 전주부 서쪽 오리에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오리를 옛날 기록을 보면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리 측정 단위가, 그리고 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신증 완산지 보면 그 대동지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전주의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주의 경계는, 전주부의 경계는 동쪽이 오리고 서쪽이 오리라고 나옵니다. 동쪽은 바로 기린봉 동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바로 화산 어느 쪽입니까? 화산 동쪽이 되겠죠. 옛날에 모든 경계는 물이나 산을 경계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산 동쪽은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연당 사적비라든가 많은 시연당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 시연당이 향교 3화제 예터에 세워졌다,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전주 향교지를 보면 향교지 509쪽이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전주 향교의 연역을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주 향교가 옛날에 신흥학교 부지에 있었는데 지금 교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주 향교 홈페이지, 제가 아까도 확인했습니다. 한 100번 확인했습니다. 전주 향교 홈페이지에도 신흥학교 부지로 이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설이 있는데 이거 시간상 못하고요. 제가 그것은 120년사에 기록하겠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입니다. 거기 보면 그 양몽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전주 서문 부근에서 출생하셔서 대대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1597년 선조 30년 때 문과에 급제해서 공조 정랑 벼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향교가 우리 신흥학교에서 지금 향교 쪽으로 옮기고 나서 24년 뒤에 향교 만화록이라는 그런 글을 남깁니다. 옛날 그 건물을 보면 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에. 그런데 이분은 향교 만화록이만 쓴 것이 아니라 문묘, 대성전 상량문도 썼고요. 또 향교 명륜당기도 썼습니다. 향교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 만화루하고 그 다음 대성전하고 명륜당입니다. 향교가 옮기니까 이 가장 큰 건물 3개의 기문을 다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분이 전주 토백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주 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주 향교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문에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향교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써놓던 그 만화록은 지금도 향교에 있죠. 막 들어가는 2층으로 된 문을 만화록이라고 합니다. 이 만화록이가 기록을 보면 신흥학교 부지에도 만화록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학자인 이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우리 신흥학교에 있는 만화루에 대한 글을 쓴 그 글도 지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몽역이라는 분이 향교 만화루기를 쓰면서 이제 교독을 옮겼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옛날 향교의 위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향교지 번역한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옛날 향교가 있었던 곳은 지대가 좁고 막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흥중학교라든가 저쪽 인통관 쪽을 이렇게 중장비로 정지를 했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아주 좁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문 앞에 있는 예수병원 주차장도 옛날에는 언덕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동무 한쪽 부분, 동무는 아시다시피 향교에 있는 그 들어가면 만화루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동무 한쪽 부분이 땅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보토를 해서 기초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대가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장마비가 올 때마다 그 침수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레도 지나갈 때마다 물이 잠겨요.
그래서 제가 화산을 중심으로 가봤습니다. 여러 번 다녀봐도 그런 지대는 우리 신흥학교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장마 때 우리 신흥학교가 운동장이 다 차버렸습니다. 거물까지 물이 들어왔죠.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았을 때 우리 향교는 틀림없이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 향교 기록에 나오는 향교 건물 구조를 기록대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향교는 이렇고요. 그 다음 이제 시연당. 시연당은 우리 교과에서부터 시연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연당에 대해서는 제 옆에 계신 강봉군 교수님께서 90년사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시연당의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호남업지라든가 그다음 뭐 완영일록 이런데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완영일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시연당은 어떤 성격의 학교냐?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전라도 가명에서 관찰사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학교인 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전주에 있었던 종합국립대학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학이라는 것은 우리 전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69년 함경도에 가명에 있었고요. 그 다음 평양에도 있었고요. 전라도에는 우리 전주에 있었습니다. 경상도에는 대구에 낙육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연당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이것은 완영일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연당이란 무슨 뜻인가? 희자가 바랄 희자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소망하냐? 현인, 성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다음 현자는 보통 사람들은 어질 현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타낼 현, 드러낼 현자입니다. 입신양명에서 부모님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연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완영일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화면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입학 자격, 방식, 과목, 인원, 생활 규범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연당 운영 또 두 번째가 있죠. 여기 보면 무슨 과목을 배웠는가, 어떻게 했는가, 관찰사가 어떻게 지도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연당이 언제까지 있었냐, 모든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1896년까지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연당의 우두머리를 학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연당 학임을 마지막 하신 분이 괴정 이창신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괴정문집이라는 문집을 남기시는데 그 후손이 지금 예수병원 너머에 병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더니 1896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게 이제 방치가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1906년에 선교사님들께서 시연당 건물 처음에는 그리고 일부 부지를 인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연당은 언제까지 있었냐? 면함 최익현 선생님의 면함문집에 보면 1906년에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때 시연당 본당이 무너졌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진 일부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진이 1908년에 11월 달에 이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 보고서 선교 그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그 에디터가 되신 분이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붕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봤던 학생들이 있는 초기 건물이라고는 기와집 있고 학생들 앞에 서 있는 그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자세히 보면 그 건물은 위에 굴뚝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은 모든 건물은 한옥이라고 할지라도 지붕에 다 굴뚝이 있습니다.
여기는 굴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제일 먼저 기둥을 세우고요, 들보를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먼저 얹습니다. 자, 이것은 지붕을 지금 얹고 있어요. 벽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 개량이라는 것입니다. 신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잡목이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금 시연당의 마지막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봄에 시연당 건물을 인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시연당에 선교사님들이 건물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니스벳 선교사님께서 건물을 세우십니다. 그 건물이 바로 학생들이 앞에 있는 초기 건물이라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모든 기록을 다 봤을 때 시연당 건물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문은 유예문, 6가지 육리에서 논의는 문이다 해서 유예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본당이 시연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표, 출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16글자가 벽에 걸어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로 건물을 배열해놨다, 담장이 있었다, 문로가 있었다, 이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는 그 밥을 해주는 식모집이 있었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하고 시연당은 무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봤더니 우리 신흥학교에 교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 이름, 행사, 신문에 이르기까지 다 시연이라는 이름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연당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계승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학교 역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교로 하면 120년이고 시연당 창건으로 보면 320년, 그리고 전주 향교 이전으로 보면 610년, 그래서 우리는 건학 610년, 개교 120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신흥학교는 대한민국에서 600년이 넘는 가장 유서 깊은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건섭 선생님께서 전주 신흥학교 터의 역사적 배경이 된 전주 향교, 그리고 전라감행의 교육기관인 시연당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저희 시연에 관련된 역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정에 시연당 사적비가 있고요, 또 시연당 중수 사적비가 있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우리 시연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신사참배 거부와 민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봉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발표할 유인물에는 1920년대부터 폐교까지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1920년대 얘기는 생략을 하고 1930년대, 30년 그 지정학교와 그 다음에 폐교할 때까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9월 29일에 그동안 교장을 맡았던 에버솔 선교사가 사임을 하고 인톤 선교사가 제5대 교장으로 부임을 하여 1937년 폐교될 때까지 신문을 했습니다. 인톤 선교사는 선교사들 중에서 교육면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으며 지정학교 성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31년에 인턴 교장이 쓴 글을 보면은 당시 신흥학교 고등과에는 8명의 정규 교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1명 있었는데 이들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총독부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서 모두 합당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상 최대인 250명, 유인물에 750명이 되어 있는데 250명입니다. 250명의 학생이 고등과에 등록했는데 모든 학생이 기독청년회, 지금 YMCA죠.
기독청년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일요일 오후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등 교일에도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골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에서 학비를 면제해 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비, 생활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1930년대 초 우리 신흥학교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학교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3년에 조선 총독부는 소위 지정학교라는 제도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표면상 시설과 교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립학교들을 끌어올려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이나 교사진, 교과 과정 등을 학무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출 수 없는 학교는 자연도태라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교제도는 선교사들에게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923년 연말에 선교회의 연례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결국 전주의 신흥학교와 광주의 수피아여학교를 지정학교 성격의 대상 학교로 정하고, 이후로는 두 학교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1927년에 시작해서 1928년 6월에 완공된 신흥학교 본관 리차드슨 홀의 건축은 지정학교 성격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리차드슨 홀은 우리가 불탄 구본관인데요. 이 건물은 연건평이 475평의 3층 벽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있기 전까지는 1909년에 건축된 2층짜리 60평 건물이었습니다. 60평 건물에서 신흥학교가 18년 동안 유지해 오다가 1927년 시작해서 28년 완공된 리차드슨 홀, 이 홀이 완공됐으니까 불과 한 8배 정도 학교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 리차드슨 홀의 건축은 신흥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큰일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완전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1929년에 신흥학교 재학생 중 3학년부터 5년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그전에는 신흥학교는 4년제였습니다. 그래서 5년제 졸업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등보통학교와 동일한 학제로 개편한 것도 지정학교 성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신흥학교 고등학과 학생들은 1932년 2월에 지정학교 성격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무난히 통과되었는데 총독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쉽게 허가를 안 내줬고, 이듬해인 1933년 4월 13일자로 지정학교 인가를 받음으로써 신흥학교는 오랜 수건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학생 중에서 4학년 재학생까지만 인정해주고 5학년은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학교 시절의 신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교 시절의 신흥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망라해서 신흥학교의 전성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금학교 진학이나 취직에 있어서 일반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도 충분했고 교사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과 3회 후 졸업생을 내고 폐교됐지만은 3회에 걸친 총 졸업생 수는 94명이나 되어서 일제 강점기 고등과 전체 졸업생 182명의 반이 넘습니다. 지정학교 시절의 학생과 교사의 수를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간략 요약하면은 고등과 교사들은 한 평균 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물론 1학년 또 5학년까지 다 한 반씩 뿐이었는데 1933년에 199명, 1934년에 207명, 1935년에 233명, 1936년에 304명, 1937년에 234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1935년에 233명이었다가 1936년에 304명으로 한 70명 정도가 늘어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한 7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그 이유는 1936년부터 1학년을 두 학급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발전하고 팽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937년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사참배 때문에 결국 선교사들이 신입생을 안 뽑기로 결정을 해서 1937년도에는 신입생을 안 뽑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정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학생 모집에 대해서 보면은 지정학교 시절에 학생들은 3분의 2 학생들의 3분의 1은 신자의 가정에서 뽑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불신자 가정에서 뽑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독교인이고 3분의 1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학교에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서 기독교인 중에서 뽑는다면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아주 우수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 1회 졸업생의 경우에 당시 입학하기 어려웠던 세브란스 의전에 3명이나 합격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거나 또는 좋은 직업에서 봉사한 사람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정학교 시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당시 신흥학 교사들은 대부분 학벌이 좋았고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교사들은 공립학교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립학교, 특히 신흥학교는 선교사들의 그늘 아래 신변 보호가 용이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 거부와 폐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신사참배란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일본의 조상신이며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를 주신으로 모시고 옆에 또 여러 신들을 같이 이렇게 안치해 놔서 그 신사 앞에 가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모든 일본 국민들의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며 일본 정부는 학생들의 신사참배를 충성과 애국심의 훈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같은 식민지 나라를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민은 최대한으로 이용할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인도 일본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했고 그 한 방편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신사참배 의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한 집단의 지도자가 신사 앞에 가서 손뼉을 딱딱딱 하고 세 번 치면은 학생들이 위패를 보신 사당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은 사당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막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복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일본 민족 종교인 신도와 기독교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선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시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의 입장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장로교의 주류는 신사가 신도라는 일본 고유의 종교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기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1935년 11월에 열린 선교의 원리에서는 신사에 참배하기보다는 학교분을 닫는 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정부의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요, 학교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에게 평판이 나쁘게 될 것이라는 생각한 선교에서는 이러한 극도의 긴장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 충고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37년 2월 2일 일본에 나고 자란,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통찰력이 있는 해외선교부 총무 풀톤 목사를 파견해서 한국어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있던 풀톤 목사는 결국 1937년 2월 말경에 전주에서 현재 상태로는 학교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하고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풀톤 성명에 따라서 남장로교 선교회가 경영하고 있는 10개의 중등학교는 1937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학교 당국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않는 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 나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선교회와 당국과의 긴장이 계속됐지만 그 수개월 동안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9월 초까지 학교는 계속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신사 참배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은 만주에서 중일 전쟁이 발발한 해였습니다. 그 일본은 매월 6일, 즉 일본 천황이 중일 전쟁 칙서를 내린 날을 그날을 애국일로 정하고, 이날을 기해 전국 학교로 하여금 신사 참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위해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도 지사들은 9월 4일 관내 학교장들을 수집하여 사전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선교 학교의 교장들은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디어 9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일본 경찰은 수능학교 학생들은 강제로 집합시켜 다가공원에 있는 신사, 지금 현충탑 자리입니다, 신사로 인솔을 해 갔습니다. 인솔보다는 그냥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인톤 교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공원에 강제로 인솔되어 온 학생들은 신흥학교와 기존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당시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계속되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은 학교의 폐교냐 계속이냐 문제가 걸린 이날 아침의 신사 참배에 끌려가면서 참배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사 앞에 섰을 때 신학교 학생들은 신사 앞에서 경례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에 대한 경례 후령이 떨어지자 일본 순사와 관리들만 허리를 굽히고 학생들은 뻣뻣하게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다시 경례를 강요하자 신학교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 학생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신사 참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날 신학교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착잡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제여갑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신흥인의 기계를 보인 것입니다. 다음은 폐교입니다. 학생들에 의해 신사 참배가 거부되자 성북부는 학교를 바로 폐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신흥학교는 자진 폐교 청원을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호남 지방에 있는 광주 숭일과 수피와 목포 영흥과 정명 네 학교는 폐교 조치를 받았고, 순천 배상과 전주 기전은 신학교를 따라서 자진 폐교를 했고, 군산 영명학교 역시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1937년 9월 20일 10시에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막 웅비를 시작한 신흥학교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압에 끝내 굴복하지 않고
비장한 폐교식을 거행했습니다. 폐교식 끝나자 전체 학생 246명 가운데 197명은 고창고부로 전학을 했고 나머지 학생 49명은 150원의 학비가 없어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신흥학교 교사 5명 중 교사 중에서 5명이 고창고부로 전근되었습니다. 폐교로 인하여 신흥의 역사가 일시 단절되기는 했지만 신흥의 기계와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해방 후 복귀된 신흥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신흥의 역사 속에서 큰 생명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근 교수님께서 일제 강점기 지정 학교를 거친 우리 신흥학교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잘 헤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민족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소중한 초기 역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강봉훈 선생님께서 우리 신흥학교 폐교됐을 때 학생들이 고창고보로 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 고창고보에 장수 출신 정인승 선생님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이 고창고보 학생들을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호남의 예체능 교육 중심 신흥이라는 제목으로 우석대학교의 곽병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흥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흥 고등학교는 78회고요. 이 자리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 2분이 계시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 계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 후배 후학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 선생님들 같이 계십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크게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예술과 체육 분야에 우리 신흥인들이 어떻게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또 그 배경과 토대는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 것은 이 분야에 관한 자료 기록이 그다지 충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동문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미정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아직 그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나 분야별로 균형도 잘 맞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많이 좀 누락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학교는 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을 아주 유독 참 힘을 기울여서 많이 시행을 해온 학교입니다. 지금 방금 강봉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제 때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예술가 교육자 선생님들이 교사로 재직을 하고 계셨고 또 해방 이후에 복교한 뒤에도 많은 훌륭한 예술가 체육인 선생님들이 신흥학교에 계시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시고 또 후배들의 예체능 그 감수성을 기르는데 크게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그다지 길진 않습니다. 우선 저는 크게 두 부분 정도로 나뉘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흥학교 120년의 역사가 예술과 체육 분야에 특별히 빛나는 열매를 많이 거두어온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방금 우리 신사참배 거부하고 폐교를 당했던 아픈 기억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무렵을 전후해서도 예술 분야, 체육 분야에 아주 혁혁한 그 교육 업적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분단, 전쟁, 그리고 이른바 개발 성장 위주의 시기, 민주화 운동 시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신흥학교가 예체능의 든든한 뿌리를 계속해서 잘 갖고 왔고 그 결과 훌륭한 예술가들을 또 체육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토대는 역시 첫 번째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에 우리 학교에 방해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교사가 계셨고, 그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아주 크게 이바지하신 분으로 전주시사에서도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특히 예술과 체육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8년에 부임하신 음악교사 이경혁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분은 애국가와 교가,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처음 작사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학교 교가를 작사하신 분이고요. 우리 음악 시간에 책에서 많이 배웠던 그지밥을 작곡하신 현재명 선생님도 처음에 우리 학교에 영어 교사로 부임을 하셨다가 나중에 음악도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제 때에 체육 분야에서 특별히 도드라진, 특히 축구 쪽에 우리 신흥학교 선배님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던 모양인데, 그때 축구를 지도하셨던 체육교사로 최남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뒤에는 아까 우리 강봉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7년에 폐교가 됐기 때문에 일제 말의 기록은 거의 이제 없는 편이고요. 고창고보로 대부분의 우리 선배님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좋은 성과들을 내셨겠죠. 고창고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신흥학교하고 인연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북오산, 남고창 이런 얘기를 옛날에 선생님들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북쪽에 평양에 오산고등학교가 있다면 남쪽에 고창고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고창고등학교도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 우리 학교 출신의 전학생이 약 200여 명이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면 참 남다른 인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 뒤에는 아마 처음으로 밴드부를 조직하신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고요. 조윤식 선생님, 그리고 합창단을 지도하셨다는 곽상수 선생님, 이런 분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뒤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시인들이 거의 끊김이 없이 학교의 국어교사로 재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환영 선생님, 허소라 선생님, 정량 선생님, 이런 시인 국어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 분야에도 나중에 전주교육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규 선생님, 그리고 지금 서해대에 계시는 이용승 선생님, 지금 모교에 계시는 윤영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음악의 맥을 쭉 이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78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음대에 몇 년째 우리 학교 출신의 합격생이 서울음대 성악과에 계속 뭐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한 해에 4명까지도 합격을 했다는 자랑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졸업했던 우리 서울대 성악과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특송도 하고 학교 예배 볼 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음대 성악과를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우리 신흥학교 출신들 선배님들이 차지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뭐 역시 당연히 훌륭한 음악 교사 선생님들의 덕이겠죠. 체육 분야에는 권투부를 지도해서 이름을 많이 남기셨던 오준기 선생님, 그리고 양궁 지도에 또 탁월하셨던 조은구 선생님,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양궁은 전국 재패를 할 정도의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타입니다. 지리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농구부를 지도해서 또 아주 큰 공을 세웠다는 박인영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국가대표급의 체조 선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 성영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체육 교사로 아마 이름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 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구스럽지만 일단 기록에 의해서 이런 정도 발표를 하기로 하고요. 이런 선생님들이 일제 때부터도 학생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신흥학교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아주 고른 인격체로 성장을 시키고, 물론 신앙의 틀 안에서 신앙인으로 성장을 시키지만 그 학교 성적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고른 인격체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학습 활동을 매우 장려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제 때 예술 체육 활동은 기독청년회, 희현회 이런 이름의 학생 운동을 펼쳤고요. 이 기독청년회나 희현회는 시내 시민운동으로도 연결이 돼서 뭐 YMC나 YWCA 같은 이런 활동들하고도 다 연계된 활동을 했었다고 그랬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밴드부와 합창부가 신흥학교 이름으로 아주 크게 활약을 했다고 했고요. 기록에 의하면 71년도에 문교부 지정 음악과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로 문예반이 이제 했던 일인데요. 학교 신문 그리고 교지,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70년대 중반 후반에 만들었던 교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활약을 했던 문예반의 선배님들의 이름이 지금 한국 문단에도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작가들을 배출하는 그런 산실 노릇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신흥학교 출신의 예술가 체육인들의 이름을 한번 확인할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전국대회를 여러 번 석권했다고 그랬고요. 해방 이후 90년대까지는 권투부, 육상부, 씨름, 양궁, 체조 이런 분야의 전국 재패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궁부는 73년도에 전국체전 또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대회를 둘 다 1위를 했고요. 탁구부는 79년부터 89년대까지 있었는데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까지 배출했고, 저 뒤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국가대표 코치를 지낸 우리 동문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씨름부는 80년도에 창단이 돼서 1987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전라북도의 단체전 씨름 종목으로 첫 우승이라서 이것도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수많은 우리 동문 예술가 체육인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우리 김해강 동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로 제 옆에 처음 희현당 발전을 해주신 양건섭 선생님까지, 양건섭 시인은 시인으로서도 아주 좋은 시를 많이 쓰고 계시는 현직 국어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음악 분야에는 유독 아까 70년대 말씀했습니다만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저렇게 아마 여기에도 빠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일이 제가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술 분야가 있고요.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조금 자랑하자면 저희 동문 78회에 그 당시 민중미술 운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박홍규 동문이 판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은홍이라고 하는 동문은 만화 쪽에 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공을 세웠습니다. 다른 동문들 계시고요. 연극 영화 분야에도 있고, 송구스럽습니다. 제 이름도 살짝 올려놨습니다. 저는 희곡을 쓰고 연출하는 일을 쭉 했습니다. 체육 분야에 일일이 동문들 이름을 다 못 찾아서 특별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탁구의 박재현 선수가 아주 유명하고요. 씨름은 백두장사 그리고 금강장사를 차지한 동문들이 있다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조금 더 많이 자료도 찾고 정리를 좀 더 해둬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나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발제하신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건데, 시간을 일단 더 주시면 하고 아니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곽병창 교수님께서 우리 신흥인들이 훌륭한 은사님들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 체육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 그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모두
또 분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정말 즐거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음악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 되면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목련꽃 그늘 아래서 4월의 노래도 배우고, 또 이 강당에서 전봉건 선생님 지도 아래 찬송가 경연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박병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질문은 마지막에 시간을 봐서 이렇게 조금 질문을 조율하겠습니다. 이제 정옥동 전 연변대학 복지병원 이사장님께서 복교와 1970년대까지의 우리 신흥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해방 후 복교와 1970년대까지의 신흥학교의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맡아서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열기 이 내용에서 현대교육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우리 모교가 했다. 그리고 사반세기에 호남의 명문으로 신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모두 초창기고 그러니까 결국 강봉근 교수가 말한 대로 이미 개교는 이제 1900년에 이렇게 했지만 그 뒤에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가운데 정말 보통 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고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남의 명문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37년에 이제 폐교가 됐고 다 앞에서 발제자들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복교는 했지만 어려운 혼란기에 처하게 됐다. 그것도 이제 앞에 발제자들이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수습의 혼란기, 미군정이 되면서 한국의 이 운동장 자체가 미군들의 이게 군인들 이렇게 하나의 부대가 되는 이제 그런 게 돼 있었고, 인턴 교장이 이제 우리 장평화 교장선생님한테 인계를 해줘서 한국인 경영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 가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수선한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교사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교사들이 정규적인 자기 전공 과목을 한 그런 대학교 출신들이 모이기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재구성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회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군대 생활을 했거나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학습의 의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혼란기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가 폐허가 돼서 재산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급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입학생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이 정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전기에 미달이 되게 되면 후기에 한두 반을 이제 뽑아서 그렇게 정원을 채우는 그런 형편인데다가 학생의 학력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생각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복교가 됐으니까 학교가 너무 낙후되니까 이게 학교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려면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대학 나오고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공채를 하다 보니까 합격한 분들이 대개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거의 학교의 교사로 그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는 앞에 말한 것 같이 너무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생과 교사 간에 역시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불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장쌤, 장평화 교장쌤이 그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동문들의 여론도 있고 학교를 이대로 두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명문학교로 이렇게 일으키는 데는 좀 지도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흥학교 계시다가 바로 이웃 기전학교에 가 계셨던 양영옥 선생님을 고등학교 교감으로 하면서 중학교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셨던 이제 선생님을 중학교 교감으로 해서 중고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신 이제 양영옥 교감쌤이 그 학습 지도에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교사 관리를 하고 교육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양영옥 교감 선생님의 정말 그 노력에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근데 그때 이게 볼 때 결국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너무 아이들이 기초가 없게 되니까 학생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좀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감쌤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학습 지도를 하도록 하고 진학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동안에 이미 있었던 교사들은 의욕이 이미 상실되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이제 생기게 돼서 어떻게 말하면 좀 그 어떤 그 교사 그 교학의 열정이 이제 식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나 사실 교사들까지도 신흥학교 학생이다, 신흥학교 선생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이 없었고요. 정체성이 해이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학교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 당국의 생각할 때는 학생 모집을 처음에 전기로 해서 장학생 50명씩 뽑아봤지만 그걸 80점 이상 된 사람만 이 장학금을 계속 준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점점 줄어들어서 고3에는 뭐 한 대여성밖에 안 남는 그런 게 돼서 실효가 없었다. 그래서 후기로 우리가 완전히 돌려서 인정을 하고 후기로 뽑기로 하고 3년간 계속 30등 이내만 들면은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건 조금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함께 염려하던 그때 그 교사들이 늘 학교 안에서 만나면 이 학교가 이대로 돼서 되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방향은 역시 그 교장 선생님의 뜻과 교감 선생님의 방침이 옳은데 어쩌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학교는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느 이제 공휴일 날 6명이 내장산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우리가 좀 바로 세우도록 도울 수 있겠냐. 근데 그때 이야기 가운데 이걸 우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 더욱이 인류대학 나온 훌륭한 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교과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감 선생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일로 슬기롭게 우리가 한번 협정을 이제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서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맡은 부서나 아니면 맡은 교과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그 모집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죠. 여기 보면 요 화면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방향이. 화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됐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학교가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교감쌤 지도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니 교사들이 열정을 내고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학생의 질이 향상된 좀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지 않느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학생 모집에 관한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실력은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도시로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닫기로는 신흥 교육은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그런 일반 사회 뭐 공사립 간의 모든 학교들은 어떠한 이제 실력만 향상시키면 된다. 그 교육에 중점을 두지만은 우리 학교는 역시 양면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이런 양면적인 교육 내용을 역점을 두고 독수리가 창공을 자유롭게 비상하듯이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날개를 갖고 다른 한편은 지식인 학문의 날개를 든든히 해서 국가사회에 유능한 기독인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자. 그래 정말 그 말씀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동 선생님께서 복교 이후에 우리 신흥학교의 어려운 모습들 그리고 학교를 재건하시려는 그런 노력들 또 모교에서 재직하시면서 겪으신 체험과 또 사명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70년대 초에 이 모교에 그 재학 중이었는데요. 저희 모든 학생들은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또 저희 학생들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그 전봉권 전북 시니어 선교 회장님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신흥의 교육 전성기 1980년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봉권입니다. 사실은 저는 신흥학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6.25라는 그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학교를 못 다니다가 한 3년 쉬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서 신흥학교에서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그 위치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화면에 보면은 제 가족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64회 졸업을 했고요. 그 제 아들이 90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흥학교에 봉직했을 때 1971년 3월 1일 날 첫 직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이 90회 좋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가정에 귀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도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해서 교사로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것은 신흥학교의 교육 전선기 1980년대 시대적인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80년대가 되면서 신군부가 등장해서 군사정권이 시작됐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변혁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 80년대 초에 고등학교에 두발,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빨리 상황들이 바뀌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1983년도부터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힘들었지만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보다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고등학교랄지 외국어 고등학교, 예체능 분야에서 다양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로 지나가는 비율이 90%가 넘어지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향학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에도 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에 81년도에 지금 있는 상산고등학교랄지 전일고등학교 또 그다음에 동암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중앙여고, 유일여고, 호남제일고 등 인문계 고등학교만 해도 6개 학교가 동시에 새롭게 설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양적 팽창과 평준화 속에서 신흥학교는 그래도 오랜 전통과 정신을 지키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유지하고 신앙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찬송가 경연대회랄지 체육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전 인격자를 배양하는 데 신흥학교의 교육 목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신흥학교는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 면으로서는 알찬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학교가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오는데 80년도 초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본래 본관 건물이랄지 학교 건물은 아주 멋진 사진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80년도 초까지 저런 좋은 건물 이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건물이었는데 82년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당해서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 저 장면을 보는데 저도 학교에 출근하러 와가지고 저 상황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뭐 학생들 교직원들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장부 하나라도 더 꺼내려고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저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학교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건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아마 우리가
국유지 168평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자리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신관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1982년 11월 달에 연건평 1000평이 넘는 건물로 공사비도 4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0개 교실을 건축했는데 본관이 소위 우리가 같이 생활했던 그 리차슨 홀은 이미 없어졌지만 현재는 포치만 그 장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교에 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옛날을 다시 회상해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재가 난 이 본관 건물이 신흥학교의 오랜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 신관은 새로운 신흥의 새 역사를 담을 건물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잘 아는 대로 80년대는 고등학교 수와 또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987년도에는 10학급으로 편성이 되었고 부족한 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관 동편에 다시 또 4층 건물을 지었고 또 1990년 8월 달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멋진 학교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 신흥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이후에 학력과 생활 지도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학교, 특히 이 신흥 중학교가 전국 최초로 TV 교육을 교육 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학교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우리 신흥 중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내에 방송실을 만들었고 각 교실에 텔레비전을 구비하여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준비하여 방송한 것은 그동안에 칠판과 분필만으로 의존했던 수업 방식에서 새로운 큰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지금으로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산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많은 학교들이 신흥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TV 교육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에도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른 학교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들의 그 멋진 아이디어와 우리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과거에 어려웠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3년도부터 신흥학교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비해서 성적 처리와 행정을 전산 처리화하는 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은 컴퓨터 시설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면 물론이고 교육 행정의 선진화로서 전북 지역에 이것도 선구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대를 잇는 신흥학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학교의 교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1910년대에 만주 항일 독립군들의 대표적인 군가인 용진가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진가는 1911년 만주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비행장에 내렸을 때 그때 이 용진가가 흘러나오니까 그때 이 신흥학교 이 모교에서 전교생들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일부 학생들은 일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이 교가가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손을 흔들면서 교가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신흥학교의 그런 정신이 사실은 그 뒤에 계속 저항 정신으로 80년대에는 뭔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진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 사진을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른 파트에서 이 얘기가 나온 줄 압니다만 저 때 당시에 저도 30대 후반
한참 젊을 때인데 학생들과 맨 앞에서 스크램을 짜고 나가는데 교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맨 앞자리에 스크램 짜고 가면서 저희들이 발로 차고 밀고 오면서 운동장으로 밀어붙였던 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의견들을 발표하고 또 서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동안에 묻혀져 있던 그 민주화의 시를 발표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굴곡진 한국 현대 근대사의 고비마다 신흥학교는 새벽을 여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흥학교가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적인 자세로 교육을 지향해온 그것은 바로 미국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어찌 보면 낙후되었던 가장 어려웠던 이 호남 지역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몸바쳐 헌신했던 내리 사랑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희생의 열정을 체험했던 신흥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부터 신흥학교에서는 매년 학급당 30명씩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학업을 장려하였고 입시에도 좋은 성과를 높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학했던 우리 신흥 동문들, 학창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경제적 어려움을 기억하고 장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정성껏 장학금을 모아 후배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위권 대학을 필두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달성하여 신흥학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장 선생님 그 말씀에 의하면 81회의 서울대생이 43명이 합격을 했고 재학생들만 43명 그리고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 총 동창회 회장님들은 신흥 장학 회장을 겸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큰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교의 교직원들은 스스로 신흥 재직 동문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자세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열정을 다 쏟는 그 귀한 정성들이 그야말로 감동으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의 신흥학교를 자랑스러운 학교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봉직하고 있는 모교 교사들에게 졸업생으로서 모교에 은사란 말을 붙이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120년 신흥의 역사와 전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재직동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멋진 후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뻐하며 크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신흥이여 신흥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봉권 선생님께서 신흥학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1980년대 교육 전성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우리 신흥학교의 신앙교육 그리고 인재 양성, 학교 발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요, 제가 동문 회장을 맡았었는데 한 해 들어오는 후배들이 막 200명이 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맡았을 때가 120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동문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노력해 주셨던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평준화 이후 교육 및 학교의 혁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흥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병호 교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교감 김병호입니다. 80년대에서 2020년까지 40년간을 짧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79년 평준화 이후 추첨제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선 지원 후 추첨제로 제도가 바뀝니다. 이 제도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주시 일반계 고교 13개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1지망에서 13지망까지 지원하여 배정을 받는 시기인데 이 제도 시행 이후 우리 신흥고등학교는 현재까지 1지망에서 100% 정원을 채워봤습니다. 이 말은 신흥고등학교가 그만큼 이 지역사회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제 옆자리 우리 전봉권 선생님께서 80년대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 1세대입니다. 82년 1학년 입학할 때 두발 자율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박머리였던 머리가 다 더벅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2학년 83년에는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는 이후 이전에 5.18 민주화 운동과 두발 자율화, 그리고 교복 자율화, 또한 민주화 이런 등등 몇 가지 면에 맞물리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연 학사입니다. 바로 기숙사입니다. 이 희연 학사는 우수 학생 및 원거리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하여 1988년 우리 인턴관을 개조하여 희연 학사라 명명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희연 학사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의 산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그 학사 생활 목표로는 하면 된다, 정신통일, 인화단결이었으며 실제로 이 결실은 1994년 20여 명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현재는 개교 100주년 기념하여 세운 100주년 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희연 학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사생들은 매년 자매 학교인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또한 꿈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서울대를 탐방하여 재직 중인 우리 동문 교수와 교수님과 재학생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병창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신흥고등학교는 예술 분야에서 또 문예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1988년 우리 신흥고 학생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임기 동안의 예산을 직접 결정하고 학생회 편집을 조직하고 신흥학보를 발간하며 서클 활동을 그 허가제에 의한 자율화, 기타 체육 성금 그런 조절 등을 결의하였으며, 현재 학생회는 세월호 추모 행사, 5.27 기념 행사, 희연 축제,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 등등 다양한 행사를 우리 학생회에서 직접 주관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호평 속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2회 다온 학생회는 자신들이 직접 꾸민 학생 회의실을 만들었는데, 이 회의실은 전주의 다른 모든 학생 회의실의 모범이 되어서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교육청 초청으로 다른 학교 학생 회장들에게 그 회의실을 꾸민 과정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해 33회 학생회는 100야가 바통을 이어받아
학생 자치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특별활동, 특활 그렇게 줄여서 말했는데요. 지금은 동아리 활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80년대 당시에 26개 정도의 특활이 있었는데요. 당시 눈에 띄는 부사가 반공시가반이었습니다. 아마 이는 당시 군부대 독재 시절에 반공이 국시였던 때를 반증하는 특활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20년 현재 신흥학교의 동아리는 56개의 정규 동아리가 운영하고 있으며 36개의 자율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는 해마다 탄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작년 우리 신흥고의 밴드인 마제스틱 밴드가 JTV 생생락 페스티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흥고등학교는 개교 120주년을 맞아요. 학교 혁신과 함께 혁신학교로서 2012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전에 획일화된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적합성이나 자질과 능력을 중시한 수업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 역시 획일적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자발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학교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즉 학생과 교사의 위치가 수직 관계가 아닌 동등한 인간적 관계로 보았고 학생들 간에도 과도한 경쟁을 지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에는 혁신학교 더하기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 역시 그간 역사와 함께 혁신의 길을 걸어온 신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학교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꾸준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전에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를테면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교사 역시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수업 나눔 모임과 함께 학생들의 진로를 돕기 위하여 진로 진학 교사 동아리 이름하여 진진교동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 혁신은 교사와 학생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부모 혁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부모들로 구성된 북맘 카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흥학교의 북맘 카페는 커피 대신 책이 곧바로 떠오를 정도로 이제는 책을 가까이 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흥고등학교는 2019년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 재구성 및 다양화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 중점학교로서도 지정을 받아 독서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보공시에 의하면 학생 1인당 대출 도서 권수가 전국 평균의 2배이며 전주시 주최 독서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사회과학 진로 중점학교로 지정을 받아 진로 분야의 다양한 과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신흥고등학교는 눈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의 여러 나라와 현재 자매 결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 중국 강소성 소주대학 부속 고급 중학교와 일본 구마모토현 루터교 및 캐나다 에버스포드 크리스찬 스쿨 사립학교입니다.
서리 크리스찬 스쿨 공립학교입니다. 차례로 결혼을 맺어 이중 에버스포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겨울방학 동안 어학연수를 보내기도 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혁신학교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IGS 괴팅겐 학교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혁신학교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흥고는 2012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네스코 협동학교 지정을 받아 유네스코 정신을 살린 다양한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월호 추모 행사를 비롯하여 학생회와 유네스코 동아리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정신인 평화, 인권, 환경, 다문화, 지역 고유문화, 경제정의, 세계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와 연합하여 아이들의 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과 식수 개선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위해 학용품, 헌책, 교복 등을 팔거나 한 끼 굶는 행사와 같은 모금운동을 통하여 해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의 교훈인 지인용 중 인의 어질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 신흥고등학교는 국제 유네스코 학교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의 신흥중이 신흥중고가 분리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교 후 100년 넘게 남학생만 받았던 신흥중이 2004년 드디어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의 자연 감소로 최대 27학급 1,800명이었던 학생 학급수가 현재는 17학급 500명대로 급감했습니다. 2011년에 국어, 영어, 과학 중점 학교로 도교육청 지정을 받아 운영했고 영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전주시내 학생 20여 명을 모아 영어 영재 학급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5년 동안 꾸준히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0여 개의 정규 동아리와 10개의 자율 동아리를 대신하여 학생들의 적성, 흥미를 살리고 있으며 2002년 올해 새로운 중흥기를 맞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흥고등학교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우리 신흥학교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민들로부터 한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흥고등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어 사랑의 빚을 갚는 학교가 되어 우리의 건학 이념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200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호 교감 선생님께서 1980년대 이후 2020년까지 최근의 신흥학교의 발전상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날로 변하고 발전하는 우리 신흥학교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신앙과 교육이 잘 조화되면서 발전하는 우리 신흥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이게 그 발표를 하면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또 잠시 후에 또 큰 행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질문을 최소화하도록 제가 사회자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멀리서 이렇게 특별히 참여해 주신 우리 정옥동 선생님 그리고 전봉건 선생님 이 두 분 은사님께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모처럼 학교에 오셔서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발전상을 보시면서 지난 추억도 또 있으실 거고 또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두 분 선생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옥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육 부분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내용을 들을 때 학교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고 할까요? 아주 살아서 아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학교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네, 하나 이제 마지막 우리 고등학교 교감쌤 이제 발표가 가운데 저희들은 학교를 떠나고 오래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그런 근황 같은 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혁신학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학교의 다양한 발전 모습을 저희들이 듣게 돼서 아주 매우 참 흐뭇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저도 앞에 그 발제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 사회 진출에 많은 그런 그 조화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 내야 되는데 혹시 혁신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진학률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혁신학교로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 독서를 배경으로 한 학생들의 그 지도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대가 가고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학력이 독서의 바탕을 두지 아니하면 자율학습도 안 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 때 학교의 미래가 자율학습적인 정말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사회 진출, 진학, 지도에도 크게 뒷받침이 되리라고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봉건 선생님께 그 좀 한 말씀 해주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입학과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이후에도 무슨 이렇게 제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끈끈한 정을 나누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흥학교 모교에서 10년을 봉직하는 가운데 소위 3학년 담임, 졸업반 담임을 5번, 6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그 동기들 사실은 75회 졸업생들 가운데 3학년 7반 담임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3학년 때 제일 말썽도 많이 부렸고 또 힘들게도 했던 그 친구들이 졸업 이후에 75년 5월 어느 날 모처 그때 새내기 대학 1학년생들인데 그때 한번 만납시다 와서 연락해서 만난 것이 그때 한 30-40명 모여가지고 단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 45년 46년째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매년 5월 되면 소위 반창회를 하는데 아마 그런 모임을 계속 이어오는 그런 동기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46년째 모이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제자들 결혼 주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제자들의 아들들 주례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거의 끝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써 60대 중반에 됐거든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년 모이는데 아마 이 금년에 모일 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제가 80이 됩니다. 그때 80년 때는 다시 한번 또 크게 모이자. 그렇게 다시 모일 때는 우리 반들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도해 주셨던 3학년 담임선생님들
또 그때 당시에 간부 선생님들 가능한 한 모셔서 대접도 해가면서 옛날 회포를 푸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 친구들과 지금까지 이은 것이 나한테는 큰 복이고 감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한 교육 분야 심포지움에서 특별히 이렇게 발표해 주신 6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과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신흥 동문 여러분께, 그리고 훌륭한 개혁을 해 주신 신흥학교 당국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교 12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